This is a immediate life or death situation. I was so heated up with anger, I just kept stabbing and stabbing and stabbing her, and I took off her head. 제시카 카밀러리는 1993년 10월 12일에 태어났고 빈스와 리타 카밀러리 사이의 두 딸 중 막내였습니다. 이 가족은 호주 시드니의 쉐인트 클레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언니인 크리스티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시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이 그녀에게 걷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많은 전문가를 방문했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지적장애였습니다. 그녀의 IQ는 55로 인구의 최하위 1%에 속했습니다. 제시카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였어요. 한 번은 그녀가 같은 반 친구를 물었고 선생님들이 그 둘을 분리하려고 시도한 후에도 이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시카가 10대가 되면서 그녀의 진단 목록은 ADHD, 강박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난독증, 조현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난리가 났죠.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매일 겪으면서 그녀는 작은 일에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간헐적인 폭발성 장애로 발전했습니다. 제시카는 고등학교 때 다른 학생을 심하게 폭행하여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같은 문제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방에서 보내면서 공포영화, 지퍼스 크리퍼스를 반복해서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끔찍한 장면들을 반복해서 되감고 다시 재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걱정한 그녀의 언니 크리스티가 DVD를 빼앗으면 더 극심한 감정 폭발로 이어졌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는 다시 DVD를 돌려주곤 했죠. 제시카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으며 종종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들을 배합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든 통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남자들이 전화를 끊기를 바라는 낌새가 보이면 바로 공격적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문제 행동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고 아버지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그녀의 할머니와 함께 살도록 보내졌습니다.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그녀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던 이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쥐고 계단을 끌고 내려가거나 이유 없이 이모를 폭행했습니다. 할머니와 이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그녀의 부모님에게 돌려보냅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제시카를 훈육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고 제시카의 상태가 악화된 것에 대해 리타를 비난했어요. 이는 잦은 부부싸움을 야기시켰고 결국 그들은 이혼하게 됩니다. 제시카의 언니 크리스티 또한 아버지가 떠난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제시카와 그녀의 어머니 둘뿐입니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리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떻게든 제시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시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제시카는 어느 때보다 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시카와 관련된 수많은 폭력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이유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나열하자면 그녀의 친척이 뒤에서 다가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녔고
아기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트 직원, 병원의 간호사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녀에게 폭행을 당해야 했어요. 이러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다수 기록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그녀는 20번의 전화를 걸었고 무작위의 여성에게 22개의 끔찍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칼을 손에 들고 당신의 집으로 가서 당신의 목을 직접 베어버릴 것이다. 나는 당신의 목에서 당신의 머리를 잘라낼 것이고 당신은 남은 머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빌어먹을 칼을 당신의 목구멍으로 들이받고 당신의 머리 전체를 잘라낼 것이다. 2018년에 제시카는 이미의 남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고 전화가 끝날 때쯤 그녀는 당신은 암으로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찔러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화를 끊고 그 남자는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 리타는 항상 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했고 제시카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가 어느 정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타는 제시카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전문의를 찾아갔고 심지어 2,500불을 내고 테마의식까지 치렀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양극성 장애로 인해 약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호사와 의사, 여성 환자들에게까지 공격적인 증상이 나타나자 진료가 거부되었습니다. 리타는 제시카의 치료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항우울제, 안정제 등 여러 가지 정신 관련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일주일에 4번 최면 치료사를 만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1919년 5월, 리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시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제시카는 약물을 복용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약물을 끊은 지 3개월이 되어가는 2019년 7월 19일, 제시카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녀를 고소했기 때문에 리타는 진술을 하기 위해 제시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은 제시카가 감옥에 가거나 정신건강기관에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어머니 리타가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리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티의 아들이자 리타의 4살짜리 손자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방문했어요. 제시카는 자신의 집에 아이가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타가 어린 조카에게 쏟는 관심과 시간들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라 여겼어요. 말도 없이 조카를 데려온 리타에게 화가 단단히 난 제시카는 리타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두 모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위장장애로 인해 복통을 호소했고 리타는 방문 의사를 불렀어요. 밤 9시 25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후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제시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와 리타는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발견한 제시카는 의사에게까지 달려들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재빨리 그 집에서 도망쳐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제시카는 차도까지 그녀를 쫓아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공포영화가 따로 없네요. 한 차례 전쟁을 치르고 밤 10시, 리타는 첫째 딸인 크리스티와 통화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 리타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죠. 11시 25분, 911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Hello?
Hello, this is Alison from Police Emergency. We just received a call from this number. Yes, I need you to get the ambulance and the police out here immediately. To which address? Come, I need you. This is a immediate life or death situation. Which? Listen, can you talk to the neighbour? I'm flustered. Can you just talk to him? Because my hand's bleeding. Yes, thank you. Can you talk to? Oh, my finger's broken. I can't. It's all right. Hello? Hi. What's happened? I don't know. We was just at home, but she just come in screaming for help. And when suddenly I opened the door, she said, just help me and call the police or ambulance. And she said to me, she had a fight with her mom, I think. Okay. My mum tried to stab me and I killed her, I think. So did she just say her mum tried to stab her? I don't know because of the... Yes. Yeah. With a knife. And in self-defense, I think I killed her. Yes. Can you tell him to come immediately? Yeah. Can you please just come immediately, please? Okay, so she believes that she may have killed her mother. Yes. Yeah, she said like this, yeah. Yes. Is she with you at the moment? Yes. Yeah, she's in the front yard of my house. Okay, all right. So how old is her mother? How old is your mother? My mum's dead, I think. But how old is she? 57. 57. So is she not conscious? Nah. I stabbed her because she tried to kill me. Okay, and you didn't check if she was breathing? Could you come with me, please? No, I can't go. Sorry about that. Nah. Okay. There's a kid, Okay. a 4-year-old kid Yeah, on no. the phone in the house. And is her mother severely bleeding? No, because we didn't go to her house because I'm outside of my house because I can't go there. Okay. Yeah. Okay, so do you know what the lady's name is? And my fingers are broken. My Yeah. fingers are broken. Her mother was just his name, her name. Lady, can you hear me? Yes, I can. Your name's My Jessica? My fingers are broken. Okay. Mum has had enough of me because I admit I've been a challenge and this ongoing thing's been going for months anyway. She had enough of me. She grabbed me by the hair and dragged me from my room all the way to the kitchen, and she got a knife and she tried to stab me with it, and I grabbed the knife off her because I thought she was going to stab me, so I stabbed her back. And I was so heated up with anger, I just kept stabbing and stabbing and stabbing her, and I took off her head. Her head is I ran to my neighbour, not this neighbour, my other neighbour before this one, who's on the other side. He was at work. I told him to call the ambulance and the police immediately. He's going to do so, but no one's at home because everyone in the family is at work now. So he wasn't much help. He said, all I can do is I'll call the police and the ambulance to my address. And I thought it was going to take a bit of time, so I ran to my other neighbour on the other side. Okay. And I had my mum's head in my hand. I know this sounds insane, but I was taking it for evidence to show the neighbour. In the struggle, in the frustration,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cut her head off. I chopped her head off with a knife. Okay, what type of knife was it? There was all sorts of knives. There was about 7 knives I was stabbing her with. A few of the knives broke. When that knife broke, I got another one and did the same. Where's the knives now? They're all in the kitchen. There's blood everywhere. There's blood everywhere. And you're outside the house? Yes, yes. 이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들이 제시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제시카를 발견합니다. 제시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다음은 제시카의 진술 내용입니다. 자세한 폭력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시카는 위장장애로 인해 복통을 자주 호소했어요. 그럼에도 제시카는 정크푸드를 주문하려고 했고 리타는 그런 제시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러자 리타는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리타가 병원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제시카는 전화기를 빼앗으며 격분했습니다. 그때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리타는 제시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벽을 잡고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리타는 제시카에 비해 몸집이 작은 여성이었고 리타를 제압하기 위해 몸의 무게를 사용하며 달려드는 제시카를 감당할 수 없었죠. 제시카는 어머니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칼로 머리와 목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상들이 겹쳐져
결국 머리와 목이 분리되었어요. 머리와 목에만 적어도 100회 이상 공격당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리타의 코와 혀는 잘려나가 있었고 심지어 눈알까지 잘려나갔죠. 후에 제시카는 공격 도중 어머니의 눈알이 뽑혀 손으로 눈알을 쥐고 압박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타의 오른손에는 33개의 방언이 있었고 왼손에는 62개의 방언이 있었습니다. 총 7개의 칼이 공격에 사용되었는데 그중 4개의 칼은 공격 도중 부러졌습니다. 불행히도 제시카의 4살짜리 조카는 구석에 서서 이 충격적인 살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내어 제시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는 장난감 상자의 뚜껑을 잡고 그것으로 제시카를 공격했고 그녀 위로 뛰어올라 제시카를 때리며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시카는 아이를 때려 쓰러뜨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제시카가 들고 있던 칼로 인해 뺨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손과 머리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후에 경찰들은 토사물로 뒤덮인 거실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한 손에는 리타의 머리를 들고 집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혈흔 분석에 따르면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 위에 던졌다가 다시 들어올려 이웃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 집 앞에 머리를 던지고 이웃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리타가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시카는 상처 하나 없이 어떤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그녀의 어머니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손이라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꽃이 그려진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그녀의 집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그녀의 어머니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이 리타의 머리를 다시 깨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를 여전히 되살릴 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더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고 제시카의 집 부엌 안에서 리타의 토막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검찰은 제시카가 공포영화, 특히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죽이고 그들의 몸을 해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어물 수준의 공포영화의 팬이었다고 지적했어요. 사실 그녀의 지적장애는 경미하지만 그녀의 폭력적인 성향이 이번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12월 한 주간의 재판이 끝날 무렵 헬렌 윌슨 대법관은 제시카의 정신질환을 정상 참작해 살인은 무죄지만 57세의 어머니 리타 카멜러리를 살해한 것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시카는 16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21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그녀는 2명의 교도관을 폭행하고 신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시카는 감옥에 있는 격리병동에 배치되었죠. 2022년 9월 제시카의 항소심이 열렸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제시카의 판결이 그녀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12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16년이 재선고되었죠. 하지만 2021년에 저지른 2명의 교도관 폭행에 대한 혐의로 22개월이 연장되면서 총 17년 19개월 징역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과실치사라고 결정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냉혹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살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제시카는 자신을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참혹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4살짜리 조카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했어요. 리타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녀가 딸 제시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사람들이 그녀의 딸의 이름과 죽음의 비극을 잊어버린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